오늘 밤 뉴욕 증시가 3분기 첫날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표가 둔화된 가운데 미국의 고용, 주택, 제조업 지표가 잇따라 부진하게 나오면서 더블딥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다우는 0.4% 추가 하락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멕시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FTA 체결 국가에만 공공인프라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관행을 깬 것입니다. 워크아웃, 즉 기업 개선 작업 추진 대상에 선정된 기업들 가운데 벽산건설 등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25곳을 대상으로 채권단이 오늘부터 회의를 소집해 구조 조정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저녁 8시에 다시 열립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하락하면서 169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못하고 2달 연속 하락 국면을 이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장중에는 1660선까지도 내려갔었는데요. 다만 개인들의 저가 매수 또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1680선까지 그나마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때문에 어제 낙폭도 한 10포인트 조금 더 되는 정도로 일단 그쳤는데요. 국내 증시 아무리 보아도 차트상으로 보아도 글로벌 여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정말 견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어제 수급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베이시스가 좀 많이 악화되면서 비차익을 제외한 프로그램 쪽의 차익이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16거래 만에 매도 우위로 바뀌었다라는 점인데요. 한 명의 우군을 잃은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코앞이지만 외국인들도 돌아올 줄 모르는 상황인데요.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686에 끝났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하루 만에 반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굉장히 작았죠. 미미했기 때문에 선방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연일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1220원대 후반까지 올라온 모습 보실 수 있겠지만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역시 모두 다 안 좋은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래도 무역 수지 흑자 얘기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그나마 좀 제한적일 수가 있었네요.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죠. 네, 일본, 중국 모두 다 지금 고꾸러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중국이 1% 더 밀리면서 이제는 14개월 내 최저치가 아니라 15개월 내 최저치까지 다시금 계속해서 연 저점을 써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역시 분위기 다르지 않은데요. 닷새째 계속 내리고 있고 어제 중국보다 더 많은 낙폭, 2% 추가적인 낙폭이 급하게 나오면서 일본 증시 역시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대만도 역시 내림세로 마감이 됐고요.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네, 고용지표, 그리고 제조업지표, 주택지표, 굵직굵직한 지표 3가지가 나왔는데 모두 다 일제히 약속이 난 듯 부진했습니다. 앞서서 중국의 PMI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의 제조업지표마저 견조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한 시장의 분위기를 더 험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다우는 이제 9700선 초반대, 9730선에 와 있습니다. 장중에는 9620까지 밀리기도 했었지만 그나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지표들이 연이어 계속해서 나왔던 뉴욕 증시, 이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전략 세워보죠. 네, 이렇게 보셨다시피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더블딥이라는 단어가 위치해 있는데요. 다우의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4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연 저점을 새롭게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뉴욕 증시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는지 전망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표 이렇게 3가지가 모조리 다 일제 좋지 않으리라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조업 지표는 버텨주겠지 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부진했던 제조업 지표하고 맞물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동안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옐로칩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한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내 증시가 기관 주도의 확실한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안 좋게 나와서 다우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네. 사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많은 뭐 차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네. 전일 미국 증시의 하락보다는 이러한 지표에 의한 하락보다는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단 부분에 보다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이 기관 주도의 그 옐로칩 중심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해외 증시의 움직임은 그다지 중요하게 나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금일 하루도 그 지표에 악화된 지표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네. 뭐 아래 꼬리를 단 부분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의 국내 시장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네. 중간에 다우의 경우 9,621포인트까지 낙폭이 있었지만 과매도 상태다라는 시장의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온 것, 오히려 이 부분의 시장은 더 힘이 있다라고 믿는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기관 주도의 장세로 옐로칩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디커플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인 강세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전망을 간단하게 한번 전해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장 이렇게 견조하게 만들어준 데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수급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 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최근 장은 그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주도주와 해외 증시와의 그 연관성, 이런 그 여러 가지 수급,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요건,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최근만큼 이 수급이 중요해진 시기도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이어나갈 때 다우지수와 중국 상해 A지수가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여전히 그 전고점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상태에 있습니다. 그 수급적인 동의는 그 외국인들과 이 프로그램 매매에 있었는데요. 예. 외국인들의 동향은 최근에 한 일주일간 그 점진적인 매도세의 모습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시장의 주도 세력이 시장에서 조금씩 이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 비밀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에 있었습니다. 예. 프로그램 매수가 해외 시장을 전혀 눈치 보지 않으면서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 매수는 시장의 등락과 크게 상관없이 이 베이시스에 의해서 그 차익을 먹기 위해서 이제 네.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해외 증시나 이런 영향보다는 베이시스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프로그램 매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익과 비차익이 있는데, 그동안 프로그램 매수가 최근에 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이상, 이 차익과 비차익에서 동시에 유입이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전일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달라지고 있죠. 예. 전일 이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베이시스가 안 좋아지면서, 차익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 비차익은 그 베이시스에서 움직이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비차익은, 전일 매수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전일 장중에 그 선물 움직임으로 봤을 때, 11시 20분경 시장이 대량 거래를 형성을 했거든요. 네. 이 선물 차트를 보면서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네. 그동안 베이시스가 1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 차익 매수가 유입됐는데 네. 전일 7월 1일이죠. 이 부분이. 네.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베이시스가 좀 악화됐죠. 그 전날 오후부터 좀 약화됐었는데 베이시스가 0.5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이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탈시키는, 즉 지지라인을 오전에 한 1시간 정도 지지라인을 보다가 지지라인을 이탈시키는 대량 거래와 함께 이제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데 네. 이때 매도는 강성 투자자들의 여기도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매도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1시 20분경 흑산병이 나오면서 흑산병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은 통상 저점 신호입니다. 통상 이제 그 사케다 전술에 의하면 이 흑산병이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전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실전에서는 하락이 상당 부분 진행되다가
이 흑산병의 그 말미에서 거래량이 크게 형성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저점, 이때 던지는 투자자들이 누군가를 이제 추정을 해보면 네. 그 하락을 계속해서 견디다가 견디지 못하는 단기 매도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약성 투자자들의 물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버티다가 아우 안 예. 되겠구나 싶은. 예, 그래서 처음에 대량 거래, 10시 15분경에 대량 거래는 강성 투자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낙폭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그 11시 20분경의 대량 거래는 약성 투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네. 그러면은 약성 투자자들에 의해서 대량 거래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저점을 형성하죠. 예. 사실 전일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그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11시 20분경에 형성됐었던 대량 거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일 하루 시장만 분석을 해봤을 때. 네. 그래서 이 대량 거래로 해서 어쨌든 그 전일 안 좋은 시장의 분위기는 오후장에 상당 부분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다. 네. 이 회복을 한다면 이전의 추세를 그 지속을 하는 거죠. 네네. 기관들이 이전에 옐로칩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펼쳤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옐로칩 장세가 전혀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좀 지속되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인데요. 네.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 여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주식 비중을 더욱 늘려서 주식 신규 매수 여력이 뭐 19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네.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것들 기관 주도의 그 옐로칩 장세에 그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이 커다란 시장의 주도 세력, 즉 시장의 1200포인트를 돌파해서 1720포인트까지 반등시켰었던 그 주도 세력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외국인들은 여전히 그 주도 업종으로 IT와 자동차를 꼽고 있고, 이 IT와 자동차들이 쉬어가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해외 증시가 빠지지 급락했던 않는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예.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좀 더 해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한 투자 자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굉장히 애매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관 중심의 어떤 그 장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옐로칩이 좀 버텨줘서 우리 증시가 좀 견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왠지 기관을 따라야 될 것 같지만 또 그들은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고 마무리를 지어서 말이죠. 이거 뭐 옐로칩을 따라 사라는 얘기인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IT 자동차도 안 간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같지만 버텨주는 게 참 대견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셔서 주도주 네. 그리고 옐로칩 어떻게 하라는 얘기신지요? 기본적인 시장 대응 전략에는 뭐 제가 최근에 나와서 말씀드린 바와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커다란 시장의 흐름을 중심에 놓고 IT와 자동차의 대형주 중심에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단기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단기 투자자들은 옐로칩 중심으로 해서 빠른 매매를 계속해서 펼쳐야 되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는 서서히 매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옐로칩. 네, 서서히 매도하라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 일주일간의 전략은 다소 좀 실패를 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외 증시와의 차별화가 계속되리라고는 이제 짐작을 못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증시에 대해서 해외 증시를 그 전망을 하면서 본 국내 증시 전망은 이제 그 뭐 어느 정도 맞았지만 네네.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차별화되리라고 짐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제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국내 증시가 지금 뭐 전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럼요. 시장이 옐로칩 중심, 기관 중심의 옐로칩 장세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옐로칩을 대상으로 해서 이 그 주도 업종과 그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그 지난번에 그 소외됐었던 네. 그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 세력이 없는 쪽, 즉 외국인들이 없는 쪽에서 수익률을 제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오른 옐로칩들의 경우 대부분을 보면요.
그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없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IT나 자동차의 핵심 대형주 14개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25%에서 40%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안 건드리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외국인들과 싸울 그 일이 별로 없는 이 옐로칩이나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해서 기관들이 공략을 하는데요. 기관들이 외국인과 싸우지 않겠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네. 그 외국인이라는 안전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보력과 자금력이 우리보다 훨씬 센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옐로칩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해외 증시와 거의 뭐 거꾸로 가고 있는 완벽하게 거꾸로 가는 이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운다는 것은 이 확률상 승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싸움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자, 단기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장에 임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옐로칩을 대상으로 해서 좀 매매를 해나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잠깐 쉬어가는 자세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은 내가 기관과 싸워서 못 이길 게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옐로칩 여전히 한번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자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좀 한번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았고요. 긴 얘기들 그리고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정말로 견조한지 수급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에피밸리라는 종목을 조건부로 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말이 많은 종목인데요. 네, 그렇죠. 추천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들만 고려를 하면서 네. 조건부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좀 시청자분들이 좀 애매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일단 커다란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정 정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시장의 주도 업종이 기아차나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트레이딩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역시 보고 IT 있고요. 자동차로. 네, 중소형주에서는 한일이아나 화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를 좀 짊어질 수 있는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효성이나 LS, 삼성정밀화학, 코오롱, 현대상사, 호텔신라, 이수화 이런 쪽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부담은 있지만 그 기술적인 부담을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역으로 이용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조정 없이 끌어올리는 양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를 좀 짊어질 수 있다면 이런 쪽들에서 좀 움직여야 할 것 같고요. 네. 에피밸리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피밸리의 큰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드리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네.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에피밸리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계속해서 적자를 냈고 또 2009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대표이사의 횡령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LED 업체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크게 부각됐었던 에피밸리의 주가가 크게 망가졌는데요. 네. 한때 부채 비율이 70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160%까지 크게 좀 감소가 된 상황이고 중국 합작법인의 하반기 본격적인 LED 생산 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로열티 수입도 크게 증가가 되면서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일어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급등한 이후에 지금 한 6개월째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6월 28일 날 IR을 한 날인데요. 물적 분할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한가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악재라고 부르기도 상당히 뭐한데요. 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결의를 했던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뉴스화되면서 네. 하락을 했는데요. 이후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거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항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1,800원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 1,800원
악재와 함께 이 추세가 무너진 이후에 이 추세를 단기적으로 곧바로 회복한 이게 반복된 악재였다는 부분에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곧바로 만약에 회복하는 한 일주일 내에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너무 강력한 추격 매수 타이밍이다. 이럴 경우에 에피밸리의 하반기 모멘텀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기간 상당 6개월이라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전의 악성 물량들을 시간의 힘으로 상당 부분 소화해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일주일 내에 시간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일주일 내에 이 주가가 1,8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 나간다면 네. 그 돌파를 해 나갈 때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죠. 왜 일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며 그러면 1,800원 이상의 추격을 했는데 추격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먼저 후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요. 1,800원을 돌파를 할 때 추격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810원, 20원 정도에서 네.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에피밸리에 대응하는 자세는 관심 종목에 일단 편입을 시켜놓고 움직임을 상시 계속 유의하면서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왜 1,800원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냐면 그 전에 횡보하던 라인이 1,8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횡보했죠. 네. 급락을 시작했었던 그 하한가를 들어갔었던 날 역시 1,800원을 고점으로 해서 하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밑에서 1,800원 밑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에는 못 올라올 이 하락의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내에 다음 주 제가 이제 금요일에 또 나올 텐데 네. 그 전에 이 주가가 1,800원을 회복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조건부로 얘기를 하신다라고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에피밸리 저희가 차트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기초로 해서 개별주,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하반기 중소형주, 스몰캡 중에서는 역시 실적 호전주, 특별히 IT 자동차 섹터에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시면서 이오테크닉스하고 DRC 얘기해 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점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이제 하반기에 유망할 것 같은 중소형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DIC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오테크닉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며칠 전 증권사에서 이제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크게 8% 이상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약간의 수익 실현 후 매도를 하신 것 같으시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2차까지, 제가 분할 매수 말씀드렸었는데 2차까지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약간의 수익이 실현됐는데 오늘 시가를 보니까 조금 빠져서 시작을 하네요. 근데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7,500원 혹은 61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시겠고요. 근데 급등을 할 때 지금 차트가 약간 쌍봉 모양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도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된 세력이 이제 외국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외국인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대량 매도가 보이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유익 있게 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DIC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C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은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며칠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네. 견고하게 보이기 때문에 실은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었기 때문에 50% 정도는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빠지는 강도가 심하지 않다 싶어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와 손절 라인을 약간 변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절가를
3,855원 정도 이탈할 때 50% 매도 후에 더 빠지지 않으면 재매수. 그 다음에 3,700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손절 라인은 3,700원이 되시겠죠? 네. 3,7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홀딩 하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짧게 잡아드렸었는데 그건 이제 네. 단기 상승을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는 만큼 목표가를 5,000원 정도로 원래 3차 목표가였는데 네. 기간 조정 있는 만큼 목표가를 5,000원, 1차 목표가를 5,000원으로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동차 부품, 특히나 DRC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 흐름이 지금 양호하기 때문에 네. DRC도 기다리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난주 종목 말씀드렸고요. 예. 네, 이제 오늘 뉴스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오늘은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네, 오늘은 어떤 뉴스 네네. 갖고 얘기하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어저께 주식시장에서 현대건설 인수합병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쳤는데요. 예. 현대기아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수혜와 악재 종목 찾기에 분주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현대그룹주들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네. 현대기아차는 단기 악재라는 그런 좀 평가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증권, 현대차, 기아차 등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 첫 번째는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팔려나가는 현대건설 얘기부터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인트는 M&A 이슈의 중심에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현대건설을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1위의 대형 종합 건설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추천 포인트로는 M&A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구조조정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내부적으로 이제 해외 신규 수주로 인해서 실적 개선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술적 차트로 봐도 지금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꽤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늘 현대건설 추천드리는데 매수가는 네. 오늘 시가부터 이제 57,000원까지 약간 눌릴 수 있겠죠.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시장과는 상관없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한 2번이나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가에 한번 매수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5일선 정도까지 빠질 때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선 정도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는 한 57,000원부터 오늘 시가가 되겠죠. 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4,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67,500원. 좀 길게 보시면은, 그리고 네. 추세가 산다 싶으면 72,500원까지도 보셔서, 차트로 보시면 역헤드앤 숄더 모양 정도를 연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올랐던 범현대가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 빼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인수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된 KCC, 현대중공업 빼고 나면은 말씀하셨던 현대건설 빼고도 현대상선, 증권, 현대엘리베이터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만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봤으면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종목 먼저 추천드리고 제가 나머지 종목들도 다 짧게 소개를 네네.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종목 현대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제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요. 네네. 현대상선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네, 제가 어저께 현대그룹, 현대그룹주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드려서 아쉽고요. 압축적으로 그래도 좀 전해주시죠. 공부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종목부터 잠깐 빨리 소개드리고 제가 시간 남으면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은 추천 포인트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대엘리베이터는요. 네. 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을 영위하는 제조업체가 되겠고요. 네. 역시 포인트는 이제 현대건설 M&A 이슈인데 이 부분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현대상선의 실적 개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현대상선 지분을 많이 이렇게 서로 현대그룹 내에서
지분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내부적으로 현대 로지엠이 대주주인데 지금 주가 관리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저가까지 나왔었는데 그 최저가 부분에서 지금 대주주 현대 로지엠이 주가 관리해주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또 이 현대 엘리베이터 내부적으로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초고층 빌딩 승강기 시장 모멘텀이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내 1위 업체로 시장 지배력도 더 강화되고요. 해외 수주 등 글로벌 사업 역량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제 뉴스가 터지면서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향 추세였는데 이제 상향 추세를 전환하려는 신호가 아닌가 생각돼서 이 종목을 소개를 드립니다. 우선 매수가는 역시나 오늘 시가부터 5만 원까지 눌리시는 거를 2번 내지 3번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5만 원은 역시 5일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분위에서 분할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손절은 45,000원 정도 이탈할 때는 우선 50% 정도 매도하시고 분위기 보시면서 재매수하시면 되시겠고요. 4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 하면은 이 종목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길게도 그동안 워낙 조정을 많이 하향 추세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되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만 원, 2차적으로 6만 5천 원, 그리고 3차적으로는 7만 5천 원인데 저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우선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로는 안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요. 김주원 실장님, 일단은 M&A 재료 때문에 어제 요동쳤던 범현대가 종목 중에서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현대 건설 얘기하셨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따가 전화 연결할 때 지분 구조하고 얽히고 설킨 거 스터디 하신 내용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안 움직인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 시간대 다시 한번 꼭 전화 연결을 해서 추가적인 내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일단 장 열리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화 때 뵙죠.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목은요,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7월 2일 금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밀렸고요. 다우, S&P 500, 나스닥 계속해서 새로운 저점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 막판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많은 폭 만회하긴 했지만 다우는 역시나 40포인트 그 전일 종가 대비해서 빠졌는데요. 무엇보다 중국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먼저 시장에 좀 우려감을 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역시 사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과연 저가 매수세에는 또 얼마나 유입이 될는지 오늘 출발은 어느 정도의 낙폭이 있을런지 한번 시초가 분석해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예상 외로 이렇게 해서 우리 장이 참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죠. 보통 어제 같은 경우는 초반은 다 약하고 막판에 만회를 한 것인데요. 오늘은 글쎄요, 초반부터 좀 강한 분위기입니다. 1689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490선 정도에서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 출발을 아주 인상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76만 원대 내려섰는데 아직까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미미한 상황이고요. 포스코 역시 조금 미미한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차 그룹주가 모두 다 현대건설 인수전 때문에 많이 내렸었고 특별히 그 중심이 현대차가 5% 이상이나 급락했었는데요. 다시금 13만 5천 원대 사실상 박스권 하단이 약간은 깨지는 듯한 인상도 오늘 아침 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1.5% 혹은 그 이상 빠지고 있네요. 신한지주 이번에 2분기 금융지주사 중에서 가장 실적이 나 홀로 괜찮을 것이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 신한지주는 플러스로 출발을 합니다. 삼성생명은 약간의 약보합 정도로 출발해주는 모습, LG화학도 역시 비슷한 모습입니다. 한국전력도 보합권, 현대모비스가 역시나 오늘 현대차와 더불어서 현대차 벌써 2% 이상 빠지네요. 모비스도 1.5%가량 빠져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3%, 오늘도 한 1.5%, 이틀간 5% 가까이 빠지면서 현대모비스 20만 원 깨졌습니다. KB금융은 오늘 그래도 플러스를 달고 있는 모습. 오늘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다 일단 출발 괜찮고요. 자동차주가 분위기가 많이 안 좋네요. 현대중공업, 어제 조선주 정부 안 좋았었죠. 중국발 경기 위축 때문에 역시 타격을 받았었고 현대중공업 어제 정도로 일단은 조정을 마무리해주는 인상입니다. 오늘 아침 1.3% 반등해줍니다. 하이닉스 어제 닷새 만에 반등 성공해서 수급이 좀 꼬인 것이 풀리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금 25,000원대 초반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오늘 약보합 정도에서 출발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어제 4% 급락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면서 이제 4만 원과는 좀 빠이빠이를 하는 그런 분위기죠. LG전자도 92,700원 역시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이는 분위기. SK텔레콤 어제는 유일한 플러스 종목 중에 하나였지만 오늘은 다시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오늘 기아차 정도만 플러스를 내는 것이 참 눈여겨 보여지는데요. 9시 3분 막 지나면서 코스피는 하락 반전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으로만 봤을 때는 자동차주가 많은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대차는 여전히 낙폭,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역시 2% 가까이 내리고 있는 와중에 기아차만이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는 SK텔레콤과는 달리 오늘 아침 좀 견조하고요. 삼성전기는 오늘 15만 4천 원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흐름 괜찮습니다. NHN, KTNG 경기 방어주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오늘도 괜찮네요. 7만 5,800원. 오늘 코스피가 하락 반전 되긴 했지만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코스닥의 일부 종목만 아주 간단하게 보죠. 코스닥은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데요. 어제 5% 이상 거의 5.3% 급등했었던 오셀 머티리얼즈, 과거 소디프 신소재가 오늘 아침에는 소폭 조금 찰실한 매물 때문에 내리고 있습니다. 12만 2천 원 찍고 있고요. 어제 큰 폭으로 또 내렸던 또 하나의 종목 포스코 캠텍 어제 7% 이상 급등했었지만 좀 전에 보셨던 오셀 머티리얼즈와는 달리 오늘 4%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이틀 내 거의 한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현재 주가는 10만 3천 원이네요. 네,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를 달고 출발했었지만 코스피는 약한 개장한 지 3분 후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기아차는 또 살아있는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죠.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뉴욕 증시가 제조업 지표마저 안 좋고 지표가 일제히 안 좋아서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출발이 하락 반전 되긴 했지만 참 괜찮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미국 시장도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장 후반 계속적인 반등이 있었고요. 최근 중국과 미국 시장 등 글로벌 주요 증시가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급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그런 경제 지표의 내용이 이전의 빠른 회복 기대에 따른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다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그런 더블딥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실질적인 더블딥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다소 과민 반응을 하면서 그러한 더블딥 우려를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말 고용 보고서의 지표 결과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주 중 시장은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를 거의 주가에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분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점을 단기적으로 지지선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지요? 예, 일단은 국내 증시 그런 강력한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계속 유효한 상황이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121선 부근 정도인 1670선 정도에서의 단기 지지선 확보가 일단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일 기금에서도 2011년 국내 주식 비중을 약 18%까지 기존 16.3%에서 추가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러한 점에서도 최근 기금의 매수세는 지수 하락시마다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글쎄요, 대외 변수가 좀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2분기 어닝 시즌을 코앞에 두고도 외국인들은 사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금의 매수세 그리고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에 얼마만큼 시장이 또한 갈 수 있는가, 이 위쪽 룸도 상당히 좁아 보이는 것이 조금은 우울한 시나리오를 지금 들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우리 시장의 변수들 역시 대외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감안을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7월달 시장은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상존을 하면서 기존에 높았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낮아지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이 이미 또 그러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고 해도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전일 최근
전일 스페인의 그런 국제 발행의 성공에 따라서 유로화가 급등을 보인 점이 금일 시장의 뭐 특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유로 달러 환율이 약 1.25달러 수준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예, 물론 뭐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상대적인 유로화 강세에도 그러한 특징이 될 수가 있겠지만 6월 초 유로당 1.19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던 그런 유로화의 절대적인 수준을 보았을 때에도 이미 유럽 리스크는 클라이막스를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지수 하락 시마다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 대응이 유리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실적 전망이 좋은 IT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섹터를 포함해서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많긴 하지만 이미 뭐 정점을 좀 지났거나 그 강도는 향후에 터질 악재들은 좀 그 강도 자체가 좀 약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쪽은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요. 지금쯤 이제 살만한 종목들 실적 호전되는 섹터에 들어가서 한번 저점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쪽의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그리고 외환시장의 출발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전에 배성영 연구원께서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뭐 스페인 국채 발행 성공 탓인지 어찌됐거나 유로화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달러화 약세에 따른 상대적인 그런 어떤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오늘 환율 내리면서 출발하고 있겠네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5원 70전 하락한 1223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환율은요,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사흘째 상승했는데요. 다만 전날 거래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후반에는 상승폭을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 여기가 매수에 나섰지만요. 6월 수출이 일평균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라 심리가 큰 폭의 상승에는 좀 경계하는 분위기여서 1230원대 이상의 상승이 또 쉽지도 않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은 전일 대비 6원 50전 상승한 1228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외환시장에서 뭘 봐야 될까 궁금합니다. 뭐, 어제까지만 하시더라도 이제 유로화와 우리 원달러 환율의 어떤 그 상관관계, 글쎄 그렇게 이제, 밀접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외환시장의 키는 어떤 변수가 쥐게 되는지요? 예, 일단 오늘은 이제 외환시장 전망 전에 네. 글로벌 외환시장 동향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지지선이었던 85선이 무너졌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하회했던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이런 배경에는 최근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재차 경기 둔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펀더멘털적인 상황이랑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스페인 국채 발행의 성공에 따라서 미국 그 달러 가치가 좀 약세를 보인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 급락에 따라서 금 가격도 쉽게 내려오지 않았던 60일 이동평균선 근방까지 3%가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일단 뭐 이제 급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등 시도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달러 가치 하락이 단순한 기술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펀더멘털에 기인한 것인지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달러 급락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엔 가치가 급등을 했고요. 유로화의 경우는 이제 스페인 국채 발행 성공과 그냥 포커스가 미국으로 옮겨진 데 따른 현상으로 투비 기산 급등하면서 저항이었던 1.24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심각한 재정 적자나 경기 펀더멘털 우려는 늘 갖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이제는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포커스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다시 시선이 옮겨질지 좀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환율 같은 경우는요. 네. 어제 뉴욕 증시가 6거래일째 하락을 했고 장중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NDF 시세가 달러 가치 하락에 따라서 워낙 강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고 있어서 1210원대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채권시장 거의 뭐 한 연 3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전일 채권시장 분석부터 부탁드리죠. 수급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채권시장은 이제 또다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 시작 전에 소비자 물가가 전월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시장이 안도를 했고요. 그동안에 매도해왔던 외국인이 5천 계약 이상 선물을 사들인 것도 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3.8% 선에서 막히면서 추가 하락에도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죠. 어제 국고 3년물은 6bp 하락한 3.8%로 마감을 했고요. 국채 선물은 15틱 상승한 110.55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3틱 추가 상승한 110.58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금 3.8%까지는 와 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제 어제 3.8%에서 막히면서 추가 강세도 좀 부담스럽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글로벌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통위 전까지는 조심스럽게나마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금통위에서 물가 우려 외에 어떤 우려를 또 언급할지 이제 스탠스를 좀 확인을 하셔야겠는데요. 국고 3년물 같은 경우는 3.7% 중반대까지 진입은 좀 가능해 보이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접근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에 있는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688포인트, 코스닥은 490포인트에서 양시장,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글로벌 증시 분위기와 상관없이 플러스를 달고 출발했었다가요. 코스피가 잠깐 하락 반전됐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시초가보다 지금은 더 높은 어제 종가 대비 3포인트 뛴 1698호 코밋 1689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이 안 사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차익 쪽에서 매도 폭도 점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다 자세한 출발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으로 가서 박재민 대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정말 힘이 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금일도 사실, 밤사이 미국장이, 이제 제조업 경기 지표까지 안 좋아지면서, 네. 이제 크게 좀 하락했었습니다. 장중 거의 15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네. 종가에 좀 많이 올리면서 끝났는데, 그 여파가 지금 국내 증시에 조금, 아침 시장이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벌써 시작한 지 지금 20분도 안 돼서 한 400억을 넘게 털고 있습니다, 물량을. 네. 그래서 코스피 금일 이제 장중에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오늘 하락하면 사고래자 하락을 보여주는 건데, 네. 최근 들어서 사실 장이 미국, 이제 중국, 그리고 유럽, 남유럽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거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또 부각이 되면서 해외 증시의 조정보다 크지 않은 점이 국내 증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분명히 개인들 투자하시면서 불안 심리는 분명히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어제만 해도 장이 연기금의 매수세로 사실 오후장에 하방 경직성을 지키면서 이제 올리긴 했지만, 네. 이제 7월 들어서 이제 2거래일제죠. 네. 하반기 증시는 이제 더욱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확대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7월달에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제 미국에서 IMS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게 발표된 게 좀 전월 대비 안 좋게는 나왔지만, 네. 아직은 이제 경기 확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은 네네. 분명히 알리는 이제 숫자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PMI 지수도 50 밑으로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히려 중국의 그런 지표들이 발표한 거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인플레가 계속 심화가 되니까 중국의 성장성 둔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하면은 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역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네네.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1개월 동안 한 차례도 빠짐없이 경기 회복세의 어떤 지표를 보였습니다. 그랬다가 선행지수나 그리고 어제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한 번에 이제 빠짐으로 인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이제 남유럽 위기, 이런 중국 경기 둔화 겹치면서 계속 그걸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끌어가려고 계속 뉴스는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시간을 가지고 한 템포 쉬어가면서 좀 투자할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네. 국내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말하는 사이 이제 하락 반전을 했는데, 네. 금일 같은 경우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화학 쪽도 그렇고요. 예. 철강, 비금속 비금속 광물 쪽도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전분기 대비 급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국내 경기 지금 회복 속도가 해외,
뭐 유럽이나 중국, 미국에 비해서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경기들의 어떤 이익 모멘텀도 더 가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원래 연기금의 힘이 연기금이 뭐 잡았다면 보통 좀 고점에 잡거나 네. 아니면 그냥 지수를 방어하는 정도의 의미가 좀 컸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최근 지난주부터 보면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은 오히려 그런 종목들 오르는 종목들의 연기금이 추격 매수하면서 네. 신고가를 내고 그리고 어제 같은 장에서도 다시 밑으로 조정했을 때 연기금이 사주면서 뭐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이익 전망이 좋은 회사들에 대해서 연기금을 꾸준히 매수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중에서도 연기금이 많이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6월달도 이제 끝났고 하반기 들어서 어느 외국인의 주체 세력보다는 왜냐하면 외부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인도 지금 변동성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을 좀 따라잡으시면서 실적주도 2분기 실적이 이제 7월부터 가시화가 되죠. 네. 되면서 3분기 실적까지 바라보면서 어떤 이렇게 장을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기금 따라서 사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제 괜찮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뭐 일각에서는 기관하고 싸워서 개인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시각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좀 쉬고 있다가 외국인 들어왔을 때 그때쯤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연기금이 매수하는 거를,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연기금도 사실, 롱텀 펀드 쪽 입장이 좀 큰, 이제 기간이거든요. 네. 투신이나 운용사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만큼 해서 개인이 따라가면 항상 고점에 물리게 되지만, 연기금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매매하는 종목들의 패턴을 보면은, 분명히 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를 기다리면서 물론 한 템포 쉬어가면서 같이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좀 길게 한 3분기 실적까지 보시면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을 따라서 산다는 거는 그동안에 사실 IT랑 자동차를 외국인이 엄청 집중적으로 샀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이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것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좀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IT 자동차 제일 많이 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원래 얘네 지금 업종에 대해서는 3분기까지 실적은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현대차나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뭐 현대건설 M&A 때문에 사실 네. 더 하락하는 이유도 있지만 IT 자동차에 대해서 외국인이 너무 많이 어차피 지금 수익을 올린 상황이고 금리 인상이 이제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국내 같은 경우 더 금리 인상이 빠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내수, 소비 확대주 이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따라잡으려면 오히려 내수나 그런 소비 확대주로 지금부터 잡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IT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IT 자동차를 잡았다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은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 3분기까지 이제 좋겠지만 지금 이제 개인들이 너무 따라잡기에는 지금 좀 리스크가 좀 이제 크게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개인들도 이제 따라서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늘의 출발 전략까지 한번 요목조목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리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서도 한번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이 뒤집혔었는데요. 자 지금 또 뭐 엎치락뒤치락 오늘 아침에 계속하네요. 지금 장 열린 지 약간 20분 막 지났는데 1686.99, 1687포인트 정도입니다. 어제 종가 대비 아주 소폭 오른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종가도 사실 앞자리 4개는 1686이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491포인트로 어제 종가 대비 한 1포인트 정도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20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500억 정도 파는 것 적은 규모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금과 오늘 또 개인의 저가 매수가 얼마만큼 외국인들의 매물을 받아낼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 시장 굉장히 견조한 모습 장 초반에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종목 얘기는요.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